안녕하십니까. 권순장의 브릿지 권순장입니다. 오늘은 최상욱 작가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데, 그전에는 이제 그 애널리스트 하시다가 잠깐 쉬시다가 네. 유튜브 하시는 걸 제가 계속 봤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네. 또 이제 회사를 이렇게 옮기셨는데, 뭐 어떻게 신경의 변화나 뭐 이런 게 있어갖고 옮기신 건지, 아니면 어떤 계획이 있으신 건지. 2020년 8월 달에 제가 애널리스트 하다가 회사를 그만뒀고요. 네. 당시 회사에서 유튜브를 하지 말라는 그런 지시가 있어서 제가 불합리하다 해서 바로 다음날 사표를 대책 없이 슈카님도 그런 것 같던데. 저 슈카님도 만났어요. 네. 그 건 때문에. 아. 그랬더니 슈카님은 자기 징계를 받았다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나는 유튜브를 계속하면 징계를 한다고 한다. 근데 나는 유튜브 좀 하고 싶다. 이렇게 해가지고 당시에 좀 애널리스트로서 매너리즘에 빠져 있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그냥 과감하게 때려쳤는데 때려치고 나니까는 먹고 사는 게 이슈가 되는 거잖아요. 제가 그 당시에는 영등포 당산동에 살았는데 주택담보대출도 있고 막 현금 나갈 게 많다 보니까 그거를 어떻게 메이크업을 할까 하면서 좀 유튜브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유튜브를 좀 열심히 하고 근데 또 나오니까는 유튜브만 하긴 아쉬워서 제가 창업을 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세금을 계산해주는 네. 그 텍스몬이라는 거를 만들어가지고 VC들을 만나면서 좀 투자 유치를 받아보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2021년 상반기 때 투자 유치를 실패하게 되었고 그래서 제 창업과 투자의 어려움을 좀 체감하던 차에 그해 작년 12월 달이니까 3개월 전인데 3개월 전에 업라이즈에서 그 김다태님 있는 업라이즈에서 좀 유튜버로 모시고 싶다 이렇게 해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하고 저도 유튜브 하고 싶었다 하고 이제 가게 된 겁니다. 거기 이효석 팀장님도 저희는 같은 날 입사를 했는데 그 효석이하고 고란 기자하고 저 셋이 크리에이터로 같이 입사를 했고 지금 같이 컨텐츠 팀에 있습니다. 정말 우리나라 이거 주택 또 세금 문제 굉장히 사람들이 관심도 많지만 너무너무 복잡한데요. 우리나라에서 사람들이 부동산에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많이 관심을 갖는 편인가요? 유독? 아니면 다른 나라도 이 정도로 다 부동산에는 관심이 있는 건가요? 저는 그게 사실 제일 먼저 궁금하거든요. 저는 국가 간에 엄청난 차이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관심이 있어서 주택을 우리가 더 취득한다. 다른 나라보다. 저희가 통계적으로 봤을 때 그냥 그 집주인이 자기 집 사는 비중을 자가 점유율이라고 하고 그냥 집주인이 집을 갖고 있는 거를 소유주가 집을 갖고 있는 거를 자가 소유율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전세도 있고 하다 보니까 점유율을 따로 통계를 내고 소유도 통계를 내는데 대부분의 나라에서 그냥 자가 소유율을 통계를 내거든요. 집이 있으면 그 집에 그냥 사는 거죠. 근데 그래서 보면은 보통 자가 소유율이 아무리 높아도 60% 초중반. 네네. 네, 그리고 그런 수준에서 얼추 다 비슷하게 만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유난히 저희도 자가 점유율은 50% 중반이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저희가 더 높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만 봤을 땐 다만 부동산도 시장 가격이 있어서 시총을 다 더하면은 지금 한 6,500조 원 정도 되는데 이게 주식시장 시총의 거의 2배 반이 넘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그 나라 GDP 대비해서는 3배가 넘어가고요. 그래서 GDP 대비 3배가 넘어가는 주택 시가총액을 갖고 있는 나라는 거의 유례가 없고 그러니까 저희가 주택 가격이 좀 고평가되어 있는 나라에 속하고 그리고 그냥 부동산에 대한 관심은 다 높죠. 다 높은데 가격이 높으니까 이제 관심도 높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처럼 세금이 복잡한 나라가 또 있을까요? 저도 이제 다른 나라 세금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다만 우리나라 세금만 하더라도 너무 복잡해진 건 사실이고 1세대 1주택자냐 2주택자냐 조정적 2주택자냐 일반 2주택자냐 주택임대 사업자냐 등등에 따라서 다 세금 달라지기 때문에 뭐 많이 복잡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텍스본 만들 때도 그 지방세법만 책이 두께가 이만하거든요. 그거를 가지고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데 업데이트 한번 할 때마다 머리 터졌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뭐 본론으로 들어가서 정권이 바뀌면서 부동산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또 훨씬 더 많아진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네.
어떤 나라의 대통령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그걸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입법을 거쳐야 하는데 네. 요즘 신문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공약 사항대로 그래도 다 이행이 될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이런 네. 공약을 냈으니까 뭐는 폐지가 되고 뭐는 낮춰지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던데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과 법을 개정을 해야 되는 이렇게 나누어서 보는 게 합당한 거죠. 저는 일단은 그 총론적으로 접근하는 게 맞다고 네. 생각을 하고, 그런가요? 그리고 총론적으로 봤을 때 이제 윤석열 정부가 부동산 규제 완화를 할 것이라는 거는 또 시장적인 정책을 낼 거라는 거에 대해 가지고는 이제 이견이 없는 부분이고, 다만 그 시장적인 정책을 해야 되는 과정에서 국회 동의를 구해서 해야 되는 것도 있고, 또 그냥 정부 부처 발의를 해야 되는 것도 있을 정도로 나누는 것이지, 그러니까 총론은 정해졌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종전에 있었던 문재인 정부의 5년과 앞으로 있을 윤석열 정부의 5년은 굉장히 다를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그 운영하시는 최부심이라는 네. 유튜브 채널에 가서 이제 쭉 얘기를 봤는데 와 이런 분이 계셔서 내가 공부를 좀 덜 해도 되겠구나라고 할 정도로 공약집을 꼼꼼하게 읽으셨던데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면 뭐 집값이 오른다 내린다를 떠나서 앞으로 이런 정책들이 나오고 이렇게 변해 가겠구나라는 큰 틀을 알 수 있을 것 같아갖고 저희들이 이제 모신 건데요. 네. 지금 가장 크게 바뀌는 거, 네. 문재인 정권과 아니면 윤석열 정권으로 넘어오면서 가장 크게 바뀌는 부분들은 어떤 것이며 그것들이 어떤 식으로 시장에 영향을 미칠지 좀 큰 틀에서 전반적으로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제일 크게 바뀌는 거는 윤석열 정부에서는 다주택자를 바라보는 그 시선이 문재인 정부가 바라봤던 것과 180도 다르다. 180도 다르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문재인 정부에서 다주택자를 바라봤던 시선은 2017년 파리부동산 대책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드러났었는데 다주택자가 집을 더 사더라. 집을 더 사니까 이게 한 12년부터 15년까지 보니까 다주택자가 집을 2주택 이상인 사람이 집을 더 사는 비중이 전체 주택 거래에서 7%도 안 됐는데 15년, 16년, 17년이 되니까 다주택자가 주택 매매 거래 비중이 14%, 15%로 2배 이상 올라온 걸 보니까 그리고 16년부터 주택 가격이 올랐거든요. 그러니까는 자연스럽게 결론이 다주택자가 집을 더 사가지고 초과 수요니까 집을 사서 주택 가격이 올랐으니까 다주택자 이꼴 주택 가격 앙등 요인이라고 생각해서 첫 번째 종합부동산 대책인 파리 대책에서 다주택자를 규제하는 정책을 발표를 한 게 문재인 정부의 시작이었습니다. 다주택자의 규제의 연장선에서 대출 관련 규제도 있었고 다주택자는 전세 끼고 집을 샀는데 대출 관련 규제를 해버리면서 실수요자가 타격을 받은 게 있었지만 일단 대출 관련 규제를 했고요. 그 다음에는 자연스럽게 다주택자는 집이 많아서 집을 팔 거기 때문에 언젠가 팔 거니까 매각할 때의 양도 차익에 대해서 중과세율을 매겨서 세후 수익을 떨어뜨리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블러핑, 그 당시 블러핑이고 2018년에 실제로 됐지만 보유세도 올리겠다. 집이 여러 채인 사람들에 대해서는 보유세도 올리겠다는 식으로 해서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 규제와 제도적인 규제를 집중적으로 발표를 했거든요.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거를 정반대로 다주택자를 정반대로 보고 있는데 다주택자를 주택가격 앙등 원인으로 본다는 컨셉이 아니고 새로운 시각으로 보고 있는 부분이 임대주택의 공급원으로 보고 있다는 게 가장 큰 차이인 것 같고요. 이 부분을 설명드리려면은 우리나라에 약 2,200만 가구가 있고 그 중에 900만 가구 정도가 무주택 가구세요. 그리고 20년 말 기준으로 175만 채 정도가 공공주택이더라고요. 그래서 약 920만이니까 170 빼면 750만 정도가 민간 임대주택이고 이 민간 임대주택이라는 게 저희가 만나는 그 다주택자 임대인과 저희가 제가 임차인신 분이면은 전세로. 중개사에서 만나는 중개사에서 딱 중개사를 대동하고 임대인이 누구십니다. 주민증 보고 임차인 누구십니다. 주민증 보면 딱 임대 임차인인데 그래서 그 다주택자가 집을 여러 채 매입을 하고 그거를 임대로 돌렸을 때 임차 공급이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에서는 다주택자를 임차 공급 원으로 보는 시각이 매우 강해요. 그래서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완화를 해주겠다는 게 마치 부동산으로 돈을 번 거에 대해서 수익 실현하고 엑시트 해주겠다처럼 이제 되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데
그 공약집만으로 봤을 때는 그런 부분도 물론 존재하지만 네. 그거보다 더 큰 거는 임차주택 공급을 충분히 해주면 임차료가 안 오르지. 약간 이런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일 다르다고 생각하고 이게 개인 레벨에서만 다른 게 아니고 기업 레벨로 가서도 달라지는데 저희가 박근혜 정부 때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자라는 게 있었는데요. 네. 그 당시에는 다주택자들 중에서 좀 어떻게 했냐면은 다 주택 임대업을 등록하는 사람이 너무 없어가지고 전체 한 700만 채 임차 중에서 한 80만 채 정도만 임대차 등록을 하니까 너무 등록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등록해라. 4년 또는 8년으로 하면은 세제 혜택 주겠다. 이러면서 주택 임대 사업자 제도를 2015년 1월 달에 정비해서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법을 신규로 만들면서 그러니까 새로 법을 만들었으니까 힘을 실은 거죠. 네. 그러면서 임대주택 사업자 제도를 도입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300채 이상을 건설하거나 100채 이상을 매입하는 큰 소원들은 우리가 기업형이라고 이름을 부르겠다. 그래서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자. 그러면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자와 기업형 아닌 사이즈, 그러니까 99채까지요. 네. 99채까지는 일반형이라고 불러가지고 이 일반형 주택임대 사업자가 저희가 지금 알고 있는 주택임대 사업자고 예. 이 주택임대 사업자 중에서는 뭐 4년 등록한 단기임대 사업자, 8년 장기임대 네. 사업자도 있지만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기업도 임대 시장에 끌어오려고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윤석열 정부 공약에는 이런 게 다 그대로 똑같이 재현이 돼요. 그러면 박근혜 정부 때 그 주택 정책하고 거의 흡사하다라고 보면 저희들이 이해하기가 좀 편한가요? 네, 너무 비슷해서 거의 똑같다라고 생각해도 될 진짜? 정도로 너무 그냥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박근혜 정부 부동산 정책을 생각보다 잘 모르세요. 그렇죠. 그냥 왜냐면 주택 가격이 양등한 거는 2017년 문재인 정부부터고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규제 일변도였다는 건 다 알고 있는데 그 2013년부터 16년 말까지 있었던 박근혜 정부에서 어떤 정책을 썼는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으신 것 같아요. 그때 뭐 최경환 장관이 나와서 뭐 그냥 저희들 흔히 하는 얘기로 뭐 빚내서 집 사라, 네. 대출 받아서 집 사라 그 멘트만 이제 기억을 하고 지금은 워낙 28번인가 이게 네. 부동산 정책이 나왔다 그러는데 워낙 많이 나오니까 그게 익숙하고 그때는 잘 몰랐는데 이제 꼼꼼히 한번 알아봐야 되고 또 공부를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작가님이 보시기에 네. 뭐 이전 정권 이제 뭐 지나가는 정권의 문제점을 뭐 캐내서 뭐 뭘 하겠습니까만 그래도 이런 부분에서의 실책은 분명히 있고 이런 부분은 잘못했다라고 이렇게 꼽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어떤 것들이 가장 크게 이 주택 시장을 왜곡했거나 아니면 이렇게 가격이 오르는데 도화선이 됐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2017년에 문재인 정부 출범하고 파리부동산 대책 나왔을 때 그때 다주택자들에 대해서 규제 강화를 하겠다고 하고 그리고 이미 2015년부터 주택시장이 굉장히 화랑새로 접어들었고 2015년에는 역대급 분양도 있었고요. 52만 원 분양될 정도로 건설부동산 경기가 초호황에 진입을 하게 되었는데 인수위가 없이 그 문재인 정부가 출범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심각성을 그 당시에 좀 모르고 있었다는 거. 그래서 그 당시 저만 해도 2016년에 뉴스테이 시대라는 책을 내면서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 9.1 부동산 대책을 발표를 했고 택지를 더 이상 신규 지정을 안 하고 신도시를 없애는 형태의 정책을 썼기 때문에 요즘으로 비유하면은 무제한 양적 긴축이거든요. 양적 긴축. 무제한 양적 긴축인데, 그러니까 계속 긴축하겠다는 건데, 그런 형태의 정책이 발표가 되었는데, 그냥 2015년에 분양이 초호황에서 분양이 많아서 17년, 18년, 19년에 입주가 많다 보니까 부동산의 공급이라는 게 입주인 건 맞거든요. 네네. 그래서 17년쯤 봤을 땐 입주량이 터진 상태이고 평년보다 훨씬 많아서 공급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그 생각을 하게 되면서 수요만 문제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그 수요의 문제인데 실수요는 주택 가격을 앙등시키진 않으니까 급하게 다주택자가 투자 수요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잡아서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는 그런 피세 규제를 강화했던 게 그게 제 첫 번째 문제 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저도 공급이 없다는 논리를 계속 전파를 했었는데 물론 보시는 분들은 제가 19년부터 주택시장 약세장 전망했기 때문에 뭔 소리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지만 제 2017, 18년도에 그 핵심 로직들을 시장이 잘 계승해줘서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는 거에 그 근거는 제가 15년에 만들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돌이켜보면은 결국 실제로 주택 공급이 부족했다는 게 나중에 드러나서 19년 4월 정도 돼서 이제 3기 신도시로 하는 동안에 이미 저희 1년 1년마다 시장이 급격히 변하는데 그리고 2018년도에 엄청난 상승장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그 공급이 한 번 좀 타이밍 늦게 이루어졌다는 거. 두 번째는 임대차 입법 관련인데요. 3법 아, 말씀. 실제로는 입법이에요. 아, 네, 입법인가요? 네, 그냥 왜냐면 전월세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이랑 임대차 보호법 두 개가 통과가 된 근데 왜 거거든요. 저희는 계속 임대차 3법 이렇게 알고 있어요? 사실 그때 그 상가 임대차 보호법도 통과를 했는데 상가 임대차 보호법 저희 주택이랑 상관없기 때문에 그 임대차 입법이 원래 맞는 말인데 그 당시 법 3개를 하니까는 이제 3법이 된 거고 임대차 입법을 2020년 7월 30일에 국회 통과를 시켰는데 그거가 사회적으로 임대차 입법이 어떤 내용인지 갱신권과 그 다음에 상한제가 어떤 식으로 적용하는 건지 신규 계약과 갱신 계약을 또 나눠서 봐야 되잖아요. 종전 임차인이 동일한 경우와 다른 경우 또 심지어 종전 임차인이 동일하더라도 신규 계약인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회가 다 스터디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단은 그냥 강행해버린 거 그것 때문에 임차료가 재폭등을 하게 되고 그래서 710 부동산 정책을 그 당시에 발표를 하고 나서 어떻게 보면은 엄청나게 빡빡한 세제 정책을 내고 나서 이제 시장이 그냥 물리적으로라도 횡보할 수 있는 국면이었는데 그거를 바로 그 달 말에 임대차 입법 그냥 덜렁 통과시키면서 임차료가 거의 50% 상승하도록 해서 임차료가 올라가니까 또 매매 가격이랑 붙어서 전세기 갭투자 수요가 1주택자한테도 다시 올라오게 되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면서 정책 실패를 하게 된 거. 특히 이게 뼈아팠던 거는 21대 국회가 20년 4월 출범하고 그 당시에 2020년이 코로나하고 그리고 이런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라는 그런 국민적인 열망이 높았던 때였는데 근데 그런 엄청난 권력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국회 주도로 그런 거를 이제 일사천리로 추진해가는 과정에서 너무 그냥 일사천리로 추진해버려서 사회가 받아들이는 시간이 없었으로 인해 가지고 임차료가 대폭등한 그런 사건? 그게 컸던 것 같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정책 입안자들이나 이런 데 보면 옆에서 조언해 주시는 분도 있고 있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거는 굉장히 많이 지적도 하고 했을 텐데 그렇게 강행했던 이유는 이렇게 하면 안정될 거라고 본인들은 믿었을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그럼요. 본인들은 이렇게 하면 안정될 거라고 믿고 그냥 그렇게 했던 결과는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하면 안 될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이렇게 대화가 서로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런 부동산 정책 같은 거는 예를 들면은 청와대 주도인지 국토부 주도인지 그리고 당 주도인지 또 그냥 아니면 같이 다 같이 내는 건지 등등에 따라 가지고 의사결정하는 사람이 다 다를 수밖에 없고 다만 지난 문재인 정부 5년간을 돌이켜 보면은 초창기 때는 청와대와 국토부 주도로 정책을 냈었고요. 그러다가 2010년 21대 국회가 출범하고 나서는 국회 중심으로 정책을 냈었고요. 그리고 제 생각에 2021년엔 정책이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다 놀았다는 거죠. 그런 부분도 이제 뭐 나중에 선거에까지 영향을 줬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그런 정책을 낼 때 다 토론을 하고 외부 전문가 자문도 불러서 하지만은 어느 정도 기본적인 안건에 대해서는 그게 나와 있고 그 안건에 대한 그런 자문 정도라고 생각하지 그 백지 상태에서 자문하진 않는다고 보거든요. 그렇군.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통 그러면 자기들이 듣고 싶은 것만 듣겠다 맞죠? 그렇게 하게 되면 좋은 부분들은 크게 좀 별로 이제 부작용이나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만회할 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 계속해서 정책 입안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는 들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최근에 윤석열 당선인의 집무실 용산 이전권이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주변에서 아무리 많은 자문을 하더라도 본인이 가겠다고 하면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셔도 되는 거 제가 되게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은 답이 정해져 있다는 거는 그러니까. 그거는 여야가 동일하다는 얘기입니다. 네. 결국 자기 하고 싶은 거 하는 거고 자기 그 철학에 맞는 거를 정책으로 추진하는 거고 그래서 총론적으로 윤석열 정부가 부동산 규제 완화 시장 거래 활성화를 정책을 낼 거라는 답이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제 말씀은. 그러니까 저쪽도 역시 어느 정도 답이 정해져 있었던 거고 그래서 그냥 자문위원을 해서 그 의견이 바뀌냐 이거는
그냥 되게 정말 아이디어란 얘기 같습니다. 아, 만약에 집무실 용산 이전에 대해서 뭐 자문 회의를 했더니 불리하다고 나와가지고 그럼 집무실 용산 이전 안 할까요? 이게 합리적으로 잘 돌아갈 거라고 아까 나이브하게 그렇게 생각을 많이 아직까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똑똑한 사람들이 만나서 하면 우리랑 일반 사람들이 사업하는 거랑은 좀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특별히 또 그런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그 작가님의 뭐 유튜브 영상이나 이런 걸 보니까 주택을 공급하는 것보다 네. 위치에 주목을 해야 된다. 네. 라는 말씀을 하셨던데 네. 그건 어떤 말씀인지. 그것도 철학의 충돌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부동산 씬에서는 그러니까는 클러스터 효과로 집적 효과를 일으켜야 되기 때문에 수도권 역시 도심 중심으로 그 성장을 시켜야 된다고 네. 생각하는 그런 부류가 또 있고 그리고 어느 정도 밸런스 있게 균형 있게 발전을 해가지고 좀 다 같이 잘 살자라고 생각하는 계파가 또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윤석열 정부는 도심 집중형이거든요. 1기 신도시의 재건축을 반드시 재추진하고 또 주택 공급도 무조건 도심에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도심의 주택 공급을 집중적으로 하기 위해서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를 할 거고요. 그리고 1기 신도시는 현행 재건축 관련 법으로는 재건축하기가 사업성이 나오기가 어려우니까 특례법까지 만들어서 재건축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그 물량이 30만 호에 이를 정도로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정비사 한번 들어가게 되면은 연에 막 예를 들면 10년간 걸려도 연에 3만 가구의 임차 가구가 나오게 되고 이게 전세 시장을 굉장히 요동치게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3만 가구 정도 되는 물량들을 3기 신도시에 받아주는 그런 행정적인 부분도 생각을 해서 정책을 짰거든요. 네네. 그래서 다시 서울과 1기 신도시 중심, 구도심 중심의 주택 공급 체제로 그 180도 달라지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아시다시피 구도심의 주택 공급을 좀 지양하고 그리고 3기 신도시를 통해서 주거 수요를 이제 확산하겠다는 그런 방침이었어가지고 그게 서로 이제 또 다시 충돌하게 된 거죠, 이제. 근데 이제 다음 5년은 어쨌든 윤석열 정부니까 구도심 중심의 주택 공급 시대로 전환하게 될 것 같습니다. 다주택을 가지고 있는 게 약간 죄악시되는 그런 분위기는 분명히 벗어나는 것 같으면 네. 똘똘한 한 채, 네. 서울에 뭐 강남에 똘똘한 한 채로 가는 게 맞느냐 아니면 이제 투자의 목적으로서 보는 거죠. 아니면 그냥 조금 지방에 갭 투자를 할 만한 여러 개의 주택에 투자를 하는 게 맞느냐 이렇게 또 자기들끼리는 뭐가 옳으냐 그러냐 갑론을박이 있을 것 같은데 작가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이제 또 똘똘한 한 채의 시대에서 그냥 다주택으로 넘어가는 또 그런 변환의 시기 뭐 이렇게 저희들이 받아들여야 될. 네, 저는 박근혜 정부 2013년에서 2016년 말이 다주택자 그 중심 시대였다고 생각을 하고 그때 임대사업자 정책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개인들 중에서도 나도 99채 이상 사가지고 기업형이 돼야지 막 이런 야망을 품었던 사람도 있었고 실제로 일부 개인은 2200세대 이상 매입을 했고 그런 경우가 많이 나왔었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다주택자 규제를 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집을 여러 채 갖고 있어서 보유세를 많이 내고 양도세를 많이 내는 것보다는 차라리 똘똘한 채를 갖고 있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해서 이 똘똘한 한 채라는 용어도 2018년 9.13 정책 이후에 처음 나왔거든요. 다시 윤석열 정부에서는 다주택자 중심 시대를 생각을 하고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똘똘한 채 포지션에서 다시 다주택자 포지션으로 갈아타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그런 건 있는데 현재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은 주택을 투자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외곽 지역까지 가서 투자를 한단 말이에요. 네네. 지방의 소도시까지. 예, 맞습니다. 그거는 제가 생각할 때 어떤 느낌이었냐면은 중요 지역은 이미 규제 지역으로 다 덮어버렸기 때문에 규제 지역이 아닌 지역에 가서 그냥 좀 투자를 하겠다는 그런 생각의 발로로 또 다 시장 전체가 좀 올랐으니까 강세장이었으니까 좀 손이 덜 탄 그런 지역을 찾아가서 먼저 발굴하겠다는 그런 생각이었던 것 같은데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래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해요. 현재 규제 지역이 다시 메인스트림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규제 지역을 다시 어차피 해제할 가능성이 높을 뿐더러 그리고 규제 지역을 해제했을 때 주택임대사업자 제도도 다시 부활한다는 게 공약이 있고 그러면 소유주택 사서 주임사 등록하는 걸 규제 지역에서 즉 도시 사이즈가 큰 데서 하는 게 유리하지 아닌 지역에서 하는 게 유리한 건 아니기 때문에 큰 틀에서 이런 변화도 나타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투자의 관점으로 이제 주택을 뭐 집을 보는 분들이 계시는가 반면 그런 분들이 굉장히 죄악시하고 나쁘다.
부동산이라는 거는 한정되어져 있고 위치가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데 그래서 집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을 굉장히 나쁘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오류? 뭐 아니면 생각을 이런 식으로도 한번 해봤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좀 말씀을 좀 봐주시면 좋겠어요. 왜 제가 이런 질문을 하냐면 너무 극단적이거든요. 집이 없는 사람은 집이 한 채만 있으면 좋을 것 같지만 또 집이 한 채 있는 사람은 내가 집을 갖고 있으니 내 자산이 이만큼 증가하는 걸 목도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투자의 대상이구나라고 자연스럽게 그렇게 생각이 넘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제 주변에서는. 근데 없는 사람들은 이제 다주택자가 무조건 나쁜 사람. 너무 극단적으로 갈라져 있어가지고 제가 한번 나누어서 여쭤보는데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에는 어쨌든 약간 교조적이라고 비판받는 그러니까 집은 이제 투자의 대상이 아니고 사는 것이고 그러니까 집으로는 뭐 돈을 벌지 못하게 하겠다 예. 이런 발언들을 했고 저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사실 그런 고위 관료들이 하는 말을 굉장히 의미 있게 듣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처음 생각을 했었던 게 2014년 724 부동산 대책이 나왔을 때 대출 규제 완화해 주니까 언론에서는 빚내서 집 사냐라고 깠지만 전년비 주택담보대출 4배 이상 일으키면서 대출 열어주니까 빚내서 집을 사야 되겠다 이러면서 정책에 그대로 순응하는 거를 보면서 그런 말들을 실제로 굉장히 잘 지킨다고 생각을 했어요. 뉴스화는 그런 말들을 어긴 사람에 대해서 뉴스화가 많이 되지만은 그래도 꽤 많은 사람들에게 그래 그냥 똘똘한 채 내가 집은 이제 내 집으로 만족하고 그다음 뭐 투자는 부동산도 있지만은 뭐 다른 걸로도 주식도 하고 해주식도 하고 하면 되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어느 정도의 분위기가 있었다고는 생각을 하고 네. 국민들이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에서 그런 부분에서 일탈을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분노도 컸던 거거든요. 너네 말은 그렇게 하고 뒤로는 자기 사리사욕 챙기냐는 그런 거에 대해서 분노했던 게 거기서 나왔다고 생각하는데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런 교조적인 지침이 없어서 뭐 집으로 돈 못 벌게 하겠다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사람의 투자에 대한 그런 어떤 본능을 부동산 주택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도록 점차 그런 분위기가 무르익어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앞으로 5년 동안은 솔직해지는 그런 사회 분위기로 바뀌어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오면서도 택시를 타고 왔는데 생각을 했는데 교통 서비스 하나만 하더라도 자가용일 수도 있고 렌트일 수도 있고 리스일 수도 있고 대중교통일 수도 있고 타입이 선택지가 굉장히 많은데 이 주거 서비스의 경우에는 선택지가 몇 개 없거든요. 그리고 자가이거나 임차인데 임차도 우리는 개인 임대차가 99%니까 개인 임대차여야 되고요. 운 좋게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한 사람이면 장기 임대가 가능한데 그러니까 임대에 물론 타입이 전세냐 월세냐 반전세냐 등등 그런 구성이 있긴 있지만은 이런 이 주거 서비스가 저희가 내야 되는 가장 비싼 서비스 중에 하나인데 그 주거 서비스 비용을 너무 비싸게 내게 된다면은 결국 다른 쪽에서 그 깎아먹는 게 발생하는 거여 가지고 그래서 주택 가격이 그러니까 투자로 주택 가격을 그냥 솔직하게 접근하고 하는 게 이제 저희가 5년 동안 이제 맞이할 그런 미래의 모습이긴 한데 그게 되고 나서 다 이렇게 다 같이 크게 상승한 주택 가격을 5년 후에 바라봤을 때 그럼 결국에는 그 후대로 갈수록 진입이 어려워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계속 어차피 전세 살게 되고 그래서 저는 그냥 누구나 다 그런 바람을 갖고 있겠지만은 물가 상승률 레벨에서 안정적으로 관리되는 게 제일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가 그래서 주택 가격도 물가 상승률 큰 폭으로 상승했을 때 이럴 때 막 앙등했다라는 표현을 쓰지 그냥 완만하게 갔을 때는 그런 말을 서로 안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서로 집값이 어디가 너무 엄청나게 올랐대 이런 얘기 안 하는 시대가 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빈부의 격차나 이런 것들은 필연적으로 날 수밖에 없는데 이게 집에 대한 빈부의 격차는 물론 따라잡을 수가 없다 아니면 내가 잘못한 게 아니고 그냥 주어진 거다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어서 그런지 여기에 대해서 약간 저는 그래서 이번에 윤석열 정부에서 기업형 임대주택 정책을 다시 부활한 게 2016년에 뉴스테이 정책을 보고도 그때 그런 말을 썼었는데 이런 뉴스테이가 한국 임대차 시장에서는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개인적으로. 어떤 게임 체인저냐면은 테슬라로 비유를 하자면은 전기 자동차가 테슬라 모델 S 이전까지는 다
희한하게 생겼잖아요. 예. 그냥 정말 세단이라고 부를 수도 없는 것처럼 희한하게 생겼는데 그냥 전기 자동차구나 했었는데 모델 S 등장하고 나서부터는 디자인이 너무 멋있게 빠져가지고 전기차가 이런 디자인이 돼 이러면서 그 임팩을 세게 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갖고 있는 기존의 패러다임을 깨려면은 엄청난 그에 상응하는 임팩트가 있어야 되는데 한국 임대차 시장에서의 그 임대라는 거는 굉장히 부정적인 느낌으로 연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가를 선택한 경우에 임대를 선택한 경우를 비교하는 데 있어가지고 진짜 찐부자들은 임대를 사는데 그냥 네, 정말 찐부자들은 임대를 삽니다. 뭐 집을 왜 갖고 있습니까? 그냥 몇 년씩 이사 다녀도 되는데. 그래서 그런데 임대라는 이미지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많이 주잖아요. 근데 그런 맥락에서 그 임대차 시장을 선진한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은 결국 퀄리티를 올려야 되는데 이 퀄리티라는 게 많은 분들이 임차료와 임대 기간 이런 것들 얘기하지 물리적으로 그 집의 퀄리티 그 자체가 네. 높아야 되거든요. 네네. 근데 그런 거를 개인 다주택자가 어떻게 공급을 해요? 개인 다주택자는 그냥 기존 주택을 매입해서 임대로 돌리는 사람이지 그럼 고퀄리티 주택을 건설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네네. 그래서 기업들로 하여금 이런저런 혜택을 엄청나게 몰빵해서 줄 테니까 고퀄리티 중산층 이상에 거주하는 임대주택을 만들어가지고 돈이 있는 사람도 임차주택의 퀄리티가 높고 8년 이상 관리가 되고 그 유지관리 서비스가 너무 좋으니까 호텔에서 대접받는 것 같은 레지던스 서비스를 받는 것 같은 그런 임대차 주택을 아파트 단지형으로 엄청나게 만들어가지고 하기 원했던 게 2015년 1월에 뉴스테이였어요. 근데 그거를 제도만 발표하고 나서 백업을 안 해주니까는 이제 아무 때도 못했는데 윤석열 정부에서 공약집을 읽다가 제가 좀 소름 돋았던 부분은 3기 신도시의 네. 민간 택지 부분의 네. 일정 부분을 기업형 임대주택으로 돌리겠다 하더라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제 땅이 있다는 거예요.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자들한테 너가 그렇게 임대주택에 대해서 고퀄리티로 뭔가 좀 하고 싶다면은 3기 신도시 땅 불출해 줄 테니까 네가 받아가서 해라. 약간 이렇게 주는 건데 이게 굉장한 의미에서 저는 게임 체인저라고 느꼈거든요. 공공기관이 하고 있는 공공임대는 주거복지 개념이고 이 민간임대 시장은 개인이 99% 하고 있는데 이거를 기업이 한 차원 더 높여가지고 고퀄리티 임대주택을 공급하면서 저희한테 충격을 한번 줘야지 임대차 시장에 그 변화가 한번 찾아올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뭐 세제 혜택 포함해서 나머지 뭐 법이나 뭐 임대차법 이런 것들도 개정이나 이런 것들이 순차적으로 다 이루어져야 아니요, 이미 되겠죠? 현재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다 있는 그건 상태이고 있는 거. 예. 그리고 공약에서는 그거를 나중에 처분을 할 때 그 공제율이 원래 현재는 장기 공제가 70%인데 네. 80%로 공제율까지 높여줘가지고 처분할 때 사실상 세금 안 낸다는 얘기고 근데 어차피 법인은 법인세 내겠지만요. 법인은 법인세 내겠지만은 보유세라든가 소득세라든가 이런저런 혜택부터 시작해서 뭐 많으니까. 네. 그러니까 그걸 보니까 저도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나도 기업형 임대차 사업 법인 하나 만들어가지고 3기 신도시 천세대 땅을 분양을 받아서 여기다가 내가 이런 사업 아이디어를 가지고 조성하겠다고 PF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런 사업이나 해서 천세대 임대업이나 할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기업형 임대차 사업에 대해서는 기대가 좀 커요. 나중엔 작가님이 아니라 건물주로 만나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아니죠. 1000명의 임차인을 모시는 집사가 되어서. 네, 그렇군요. 네네네. 뭐 호텔식 지배인님 뭐 이렇게 지배인님이라고 불러도 되겠다. 네. 지금 저희가 그때도 나왔던 얘기인데 하다못해 통신이라든가 이런 그 핸드폰 계약할 때도 다 기업이랑 계약을 네. 하는데 이렇게 비싼 주거 서비스를 내는데 개인끼리 계좌번호 몇 번이시죠? 서로 그냥 네. 보내고 막 게다가 요새 그 임차료가 엄청 많이 올라가지고 기백만 원씩 보내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리고 기백만 원씩 보내는 서비스에 대한 그런 것들이 둘이 알아서 해야 되는 게 크다 보니까는 아쉬운 부분이 있는 거죠. 우리나라에 대규모 임대사업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20년 말 기준으로 법인이 한 6천 개 정도가 임대업을 하고 있는데 평균적으로 해봐야 4채 5채 정도거든요. 근데 이게 기업화 정도 됐다고 하는 거는 진짜 몇십만을 하는 거고 일본의 다이토 겐타쿠 같은 그런 회사들 보면은 지금 108만 채를 임대로 돌려요. 네. 그 회사 한 개가. 네. 전체 임대 시장이 1,500만 채 정도 되면은 그런 85%가 다 기업화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레오파리스 가냐, 다이토 겐타쿠 가냐, 뭐 어디 가냐에 따라 가지고 근데 그 정도 되면 어느 정도 되냐면은 그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임차주택이 위치가 쫙 깔려 있으니까 그 주택 간에 그 스와핑이 되는 거예요. 내가 여기다가 저기 거주하고 싶다, 저기다가 거주하고 싶다. 그리고
예를 들면 요즘으로 기준으로 하면은 애플 TV를 깔겠다. 네. 대신에 우리 임차인이 100만 세대가 되니까 100만 세대 계약할 때 좀 싸게 계약해가지고 이런 게 되는 거예요. 그 소프트한 부분에서요. 네네. 뭐 크린토피아랑 계약을 네. 하는데 여기 출시는 얼마 이런 게 100만 막 10만 100만 넘어가게 되면은 메시브한 숫자가 나오면은 여기랑 캡티브 계약을 체결할 수가 있게 돼가지고 B2B 부분에서도 이 유틸리티 서비스를 싸게 도입을 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얼마나 더 사는 게 지금 편해지겠어요. 네네. 지금은 이걸 어떻게 해결하고 있냐면 각 단지를 만들어서 해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파트 단지를 만들어서 단지 중심으로 어떤 서비스, 근린 서비스들을 해결하려고 하고 네. 있는데 단지 아무리 커도 만 천 세대잖아요. 만 세대면 엄청나게 크죠. 만 세대 엄청나게 큰데 만약에 10만 세대 이상으로 구성된 주택 임대 서비스를 구성하는 업체가 서울에 있다고 생각했을 때 그 업체는 엄청난 플랫폼 효과를 갖고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것처럼 정말 선진화되고 더 싸게 주거를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게 올 수가 있는데 그런 기반이 어쨌든 이번에 좀 마련되는 게 아닌가 해서 이것도 되게 큰 변화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작가님, 저는 뭐 사실 뭐 정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냥 신문 정도 나오는 것들만 듣고 이해하는 정도인데 방금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니까 굉장히 큰 변화고 여기에서도 뭐 투자 이런 걸 떠나서 우리의 삶을 많이 바꿀 수 있는 여러 가지 모습들을 또 상상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편하게 한번 여쭤볼게요. 그냥 윤석열 5년 동안은 집값이 떨어질 이유는 크게 없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인 건가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역시 부동산이야. 집값은 항상 오를 거야. 라고 누군가 제가 얘기를 한다면 저한테 어떻게 얘기해 주고 네, 싶으십니까? 주택 가격은 GDP에 수능해서 장기 우상향하기 때문에 얼마 전에 하워드 마스도 타이밍을 잘 보는 게 중요한지 아니면은 그냥 사놓고 잘 묵혀두는 시간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국내 부동산 투자가 아니라 꼭 매수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오랜 기간 묵혀두는 그 타임 지향형 투자를 하고 계셔가지고 사두고 그냥 잊고 살고 몇 년 지났더니 좀 오르고 약간 이런 거여서 그 나라의 경제 성장률 하는 만큼이라든가 또는 그 이상의 수익은 항상 내셨다고 생각하고 네. 그래서 부동산으로 돈 일을 잃었던 사람을 만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고요. 네. 다만 부동산 역시 단기로 그다음에 타이밍 지향형으로 투자한다 그런다면은 얼마든지 돈을 잃을 수 있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윤석열 정부에서는 다주택자 중심이고 구도심 중심이기 때문에 너무 외곽의 소도시로 포트폴리오 늘렸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타이밍상 손실을 할 수도 있겠죠. 시장 색깔이 변했으니까. 네, 네. 주식 시장으로 비유를 하자면은 시장의 색깔이 달라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주도주가 바뀐다? 네, 주도주가 완전히 바뀐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냥 다시 구도심 중심으로 또 구도심의 재건축 재개발 중심으로 또 소형주택 중심으로 그리고 다주택 포지션을 잡는 사람이 유리하도록 그 시장이 달라진다고 생각을 하는 게 합리적인 것 같고요. 네. 그래도 종전의 주도주였던 그런 똘똘한 한 채의 시대가 좀 저물면서 이런 시대가 펼쳐지는 게 연착륙할지 경착륙할지까지 모르겠지만은 정책 자체는 그런 식으로 디자인이 돼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적합한 타이밍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제언을 한다면은 신도시 중심, 그러니까 구도심 중심으로 소형주택이 투자 유망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타이밍이 아니라 진짜 말 그대로 그냥 부동산 씬 전체를 놓고 바라본다면은 이게 1, 2년짜리 얘기는 아니어가지고 그냥 한국이 경제 성장하는 한은 주택 가격은 우상향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게 봅니다. 물론 이런 기간에도 조정은 굉장히 길게 나올 수가 있다고 생각하고 네. 그런 조정까지 다 포함해서 말씀드린 저희가 91년부터 차트 그려보면은 이렇게 GDP 대비 초과 상승하는 구간은 2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GDP 대비 초과 상승 그러니까 어떤 벤치마크 대비 초과 상승했을 때 사람들이 좀 관심이 가는 거지. 희열을 막 느끼죠. 네, 벤치마크만큼 갔을 때는 금방 관심이 잃어가지고 그래서 2001년부터 2007년까지 주택가격 초과 상승했을 때 하고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주택가격 초과 상승했을 때 주택시장에 대해서 투자 대상으로 부동산 너무 좋아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하는 건데 다시 그냥 GDP 레벨에 그냥 붙어버리게 된다면은 언제 그랬냐는 것처럼 이제 부동산을 좋은 투자 대상으로 보는 게 아니고 그냥 자연스럽게 다른 투자 대상으로 간다거나 하는 분위기도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때가 반드시 뭐 하락이냐 이게 아니라 그냥 성장률 따라서 완만하게만 가더라도
그렇게 될 거라고 보는데요. 뭐 그냥 제 이제 이상적으로 보기에는 그런 세상에 오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은데 뭐 현실은 그래도 아직까지도 주변에 언제 사지? 지금 사면 좋은가? 어디 사지? 여기가 더 좋은가? 저기가 더 좋은가? 뭐 이런 그것도 고민들을- 그러니까 결국 타이밍과 예. 타임에 대한 예, 얘기라고 맞습니다. 생각을 예. 해가지고 근데 실거주를 생각하시고 주거 서비스를 길게 느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타이밍을 재는 거는 의미가 없다. 네, 그거는 이제 좋은 그런 어프로치는 아닌 것 같고요. 왜냐면 나는 여기 오래 살 거고 4년 이상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임대차법으로 4년간 4년, 거주가 네. 가능한데 4년 이상 살 생각을 하니까 이 집을 사고 싶은 건데 근데 타이밍을 봐야지. 이거는 너무 투자자적인 관점이라고 생각을 해서 실제로 저는 주변에 그래서 1주택자들이 집을 살 때 그렇게 타이밍을 재지 않는다고 봐요. 실제로도요. 그냥 자기가 회사나 결혼이나 육아 등등의 이유로 거기에 정말 오랜 기간 거주해야 되거나 또 그만큼 구매력이 모였을 때 집을 사는 거지. 집 살 때 갑자기 막 뭐 연준 정책 보고 그다음에 막 인플레이션율 보고 그다음에 막 점도표 보면서 이 점도표상으로 22년 하반기가 제일 그러니까는 22년 하반기 이런 사람 저 거의 없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동산도 너무 타이밍에 익숙한 사람들이 그런 질문들을 하니까 그런 형태의 질문들이 네. 나오는 거라고 생각하고 실제 부동산에서는 거의 그런 거래는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아직까지도 처음에 직장 생활을 하거나 무주택자이신 분들은 청약 제도에 굉장히 크게 의존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뭐 사실 뭐 좋은 제도고요. 좋은 제도인데 제가 채널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청약 제도의 이런 부분들은 좀 고쳐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부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청약 제도가 어떤 부분이 문제시 되는 부분이 있고 어떤 식으로 이제 바뀌어 나갔으면 좋은 것 같은지 한번 이야기해 주셨으면 제가 어떻게 좋겠습니다. 고쳤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던 부분을 윤석열 정부 공약집에 다 고쳐놨더라고요. 예. 그래요? 네, 일단 첫 번째로 원래 주택 청약에서 이제 특별 분양이랑 일반 분양이 있는데 특별 분양은 자격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분양이고 네. 일반 분양은 말 그대로 꾸준히, 무주택 또는 1주택 처분 조건부로 청약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일반 분양의 가점제, 추첨제, 혼합으로 당첨 비중을 정하지만 그게 지역에 따라서 또 한 번 더 소팅이 돼가지고 투기과열 지역이냐, 공공주택 지구냐, 그다음에 조정 지역이냐에 따라서 가점제, 추첨제 비중이 달라지게 되거든요. 또 면적 따라 달라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가추첨 비중이 혼합돼 있는데 2017년 파리 부동산 대책 발표했을 때 투기과열 지역에서 가점제 비중을 100%로 변환을 하게 되면서 30대 이하, 39세부터 21세까지의 당첨자 비중이 48%였다가 10%로 쪼그라들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청약을 좀 노리면서 신규 주택을 받았던 사람들인데 못 받고 기존 주택을 전세 끼고 사는 걸로 전환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움직임이 19년부터 나오기 시작을 해서 한 3년 동안 주택가격 강세의 큰 원인이었는데 그래서 다시 청약제도를 저는 원복하라고 여러 차례 주장을 네. 했고 그 다음에 추첨제를 다시 반드시 살려라. 75대 25로 돌아가면 되지 무슨 문제가 있냐. 근데 그렇게 했었는데 100으로 바뀌어놨더니 4060이 좋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다시 75로 바꾸면은 2030이 좋아지긴 하는데 4060이 싫어할 거라는 거잖아요. 그럼 제로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로섬 얘기가 아니라 이 청약이 75대 25일 땐 아무 문제가 없었고 어떻게 보면 황금 밸런스였는데 이거를 극단적으로 100으로 맞추면서 이게 이렇게 시장에 요동치게 한 거기 때문에 원복하라는 건데 이것조차 안 하면 도대체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런저런 자리에서 얘기하다가 너무 안 되니까 제가 유튜브에서 막 얘기하기 시작을 한 거고 네. 근데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은 저의 이런 거 제가 청약제도 개선을 85제곱미터로만 두 개로 쪼개 있는 게 너무 아쉬워서 60제곱미터라는 기준도 있으니까 60, 85 세 개로 기준을 쪼개가지고 소형 주택으로 해서 추천 비중을 높이고 대형은 가점 비중이 높는 게 맞는 것 같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정확히 그렇게 합니다. 6대 4로 60제곱미터 이하는 추첨이고요. 40%가 가점. 여기 또 60에서 85 하고 또 85 그 초과 부분이 6대 4, 4대 2, 2대 8 이런 식으로 바뀌면서 추첨제 비중을 적절하게 도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앞으로 3기 신도시나 구도심의 재건축 재개발에서 나오는 일반 분양에 민간 분양에 추첨제가 다시 부활했기 때문에 이런 거가 수요를 좀 이연시키는데도
도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뭐 입안하는 큰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의 이야기나 이런 부분들을 관심 있게 보거나 그 사람들이 옛날에 했던 이야기를 보면 저희들이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이런 것들은 도움이 되겠. 그럼요. 이번에 윤석열 그 정부의 부동산 공약을 총괄한 사람도 박근혜 정부 시절에 1차관 하셨던 김경환 차관이고, 그리고 같은 부동산 팀으로 계셨던 분이 뭐 심교훈 교수님 네. 같은 분이시고, 그러니까 이번에 그 당선인의 공약을 손댈 때요. 그리고 그 서울시에 계신 그런 분들도 다 같이 작업을 했다고 알려졌기 때문에 오늘 그리고 단독으로 뉴스핌에서 심교훈 교수를 국토부 장관으로 뭐 내정하는 그런 기사도 났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분들이 언론에 한 인터뷰들 하고, 그 다음에 김경환 차관 같은 경우에는 종전 박근혜 정부 때 정책을 추진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정책을 보면은 어떤 식의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정책으로 다 나오기 때문에 얼마든지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심경훈 교수도 그 시장 친화적인 그런 성향으로 알려져 계시고, 이번에 2월 28일에 책도 내셨고요. 그래서 이제 장관 되시면 더 많이 팔리시겠죠? 건국대학교에서 건국대학교 교수시고, 저도 건국대학교 부동산 대학원 할 때 신 교수님 수업을 들었었는데, 그런 걸 보면은 그냥 이제 시장 친화적인 그런 정책 쓸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선자 이 정권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고 그 의지를 입안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꾸준히 업데이트하고 옛날부터 지금까지 어떤 이야기를 일관성 있게 얘기를 하는지를 공부해 보는 게 뭐 가장 기본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큰 틀에서는 이렇게 했구나. 그렇게 하고 내가 사는 지역은 또 어떨까 뭐 이런 식으로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지방마다 그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는 지역이 있죠. 뭐 부산이면 뭐 제가 알기로는 해운대, 대구는 수성구, 뭐 예를 들면 세종, 이렇게 지방에 있는 그런 핵심적인 뭐 구 이런 곳들은 앞으로도 그 영향력이나 아니면 위치나 이런 것들이 확고할까요? 아니면 다 서울로 쏠리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그런데도 지방이라는 이유도 이렇게 집값이 떨어지거나 그렇게 될까요?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네. 그 도심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와 네. 일기 신도시에 해당되는 그런 지역들이 저희가 일기 신도시를 경기도 5개만 알고 있지만 일기 신시가지라고 확장하면은 각 모든 광역시 다 있거든요. 말씀하신 해운대구도 부산 해운대구도 88년 89년 준공된 일기 신시가지거든요. 매립해서 만들었다고. 그 해운대구 이제 우동 그 지역을 예. 보면은 같은 연도에 만들어졌어요, 노태우 때. 아. 그러니까 그때 주택 200만 원 공급을 하면서 그 200만 호 중에서 30만 호가 일기 신도시라는 것이지, 네. 그 170만 호의 물량들은 각 광역시의 신시가지로 그 다 등장돼 있거든. 광주, 광산구, 네. 제주에도 노영이라는 신제주 지역이 네. 있고, 그 다음에 대구, 대전에 다 네. 그런 둔산도 그렇고 다 같은 지역에 지어져서 네네. 연식이 동일해요. 그렇기 때문에 일기 신도시 재건축 활성화 정책이라는 건 이꼴 일기 신시가지 재건축 활성화 정책이랑 똑같아가지고, 그래서 광역시 안에서도 구도심과 신시가지 지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요. 네. 다만 일기 신도시는 특별법까지 만들어서 좀 더 챙겨주죠. 네. 그러니까 일기 신도시는 진짜 엄청난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단기는 그렇고요. 롱텀하게는 다만 윤석열 정부는 좀 수도권 집중화에 좀 더 힘을 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집중화 나면 항상 나오는 얘기가 지방 소멸인데, 지방 소멸도 지방에 갑자기 대구가 갑자기 소멸되는 게 아니고 그 광역 권역에서 서서히 줄어드는 거지 않습니까? 권역 안에서 그 센터로 모이게 되는데, 그래서 대구 광역시 자체가 당장 거의 이제 소멸될 거지 안 하셔도 되고, 그 소멸되는 지방 도시들이 이제 존재한다는 거고, 근데 다만 수도권과 지방을 또 이렇게 나눠서 보게 되면은 수도권으로 점점 그렇게 좀 기가 빨리는 거는 사실이라서, 그래서 어느 정도 진짜 답이 너무 명징하게 나오고 있는데, 각 광역시와 광역시의 신시가지들, 그리고 수도권은 서울과 일기 신도시로 대표되는 신시가지들, 이런 지역들이 윤석열 정부 5년 동안 가장 주목받는 지역일 거라고 생각해요. 진짜 지방 출신에서 여쭤보는데 수도권이라면 서울은 포함되는 거 알겠고요. 네. 인천, 경기도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서울, 인천, 경기. 맞죠. 그런데 경기도도 사실 제가 와 보니까 진짜 이렇게 바운더리가 넓더라고요. 네. 보통 말하는 이제 부동산이나 이렇게 해서 얘기하시는 분들은 예를 들면 수원은 수도권으로 들어가고 오산은 안 들어가는 건지 뭐 그렇게 나누는 부분들이 있는 건가요? 제가 2018년도에 그 부동산 책을 내면서 나눴는데,
그게 행정구역상으로의 권역 구분은 저는 의미 없다 생각을 네, 하고 행정구역은 그냥 법정동과 행정동이 그냥 나눠져 있을 네. 뿐이지 우리 사람이 그러니까 도시의 용어 정의 자체가 사람이 모여 사는 곳을 도시라고 부르는데요. 그러면 사람이 모여서 사는 거라는 게 일은 여기서 하고 잠은 여기서 자면은 같은 생활권이라는 게 되는 건데 그래서 저는 그거를 통근통학률로 그 경기도에 있는 도시를 다 네, 나눠 가지고 서울을 중심으로 통근통학률이 몇 퍼센트 정도 되느냐 수원을 보면은 뭐 전체적으로 11% 정도 되는데 서울의 어떤 구는 10몇 %고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통근통학률이 10% 언더 11에서 20, 21에서 30, 30일 넘는 지역이 있더라. 그래서 과천이나 광명은 31% 거의 40% 되니까 과천 광명은 거의 준서울이다. 서울이다. 그리고 20%에서 30% 넘는 데가 저희가 알고 있는 일기 신도시 지역이 다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광희의 서울 지역이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11에서 20%는 이제 그냥 약간 의존성이 조금 있는 지역이지만 아주 의존적인 지역은 아닌 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10% 미만은 그냥 다른 지역이 되는 거죠. 보통 그러면 수원 정도까지를 네. 보통 보면 수도권이라고 그냥 광의로 이렇게 보면 네, 원래 통근통학률 20% 넘어가는 지역부터 예, 예. 그냥 저희가 위성도시, 서울의 위성도시나 수도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네. 이 통근통학이 앞으로 GTX로 인해서 좀 한 차례 크게 바뀌긴 하거든요. 네. 현재의 통근통학률은 현재의 대중교통 시스템 기준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GTX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도시들이 통근통학률이 높아졌을 때 변화의 폭이 클 거라는 내용이 2018년 책이었는데 실제로 2020년이 너무 커버렸고 지금은 다시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롱텀하게 봤을 때는 수도권의 정의는 제 GTX 바운더리로 결정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뭐 질문 이렇게 했는데 전체적인 맥락에서 제가 드리고 싶었던 질문을 쭉 이렇게 다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건설 애널리스트를 오래 하셨었잖아요. 네. 건설업이 굉장히 싸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실제로 많이 싼데 정권이 바뀌면서 뭐 어느 정권이 들어왔던 주택은 많이 공급을 한다라는 얘기는 했었으니까 그러면 건설 회사 주식이 투자의 대상으로서 공부해 보기에 괜찮은 시점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전 윤석열 정부에서는 건설주가 어쨌든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관적으로 어떤 산업을 생각을 할 때 그 산업의 장기 성장성을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게 장기 현금 흐름이랑 이어지는 건데 부동산이랑 주택 시장에 대해서 규제를 강화하고 이런 형태의 주택 정책을 수립하고 하는 것 대비해서는 뭐 시장 자율화에 맡기고 그래서 때로는 붐 앤 버스트가 있는 거죠. 네. 그 붐 버스트가 있을 정도로 너네 알아서 해라. 그냥 약간 이렇게 하는 것이 주택 건설 사업하는 사업자 입장에서는 더 가시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결국에는 투자로도 다 연결되는 거라 같은 숫자를 내지만 멀티플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네네. 거고요. 멀티플이 달라질 만한 환경에 놓였다고 생각을 해요. 인건비 오르고 인플레이션 있고 원자재값 오르고 이러니까 건설회사의 그 수익 구조상으로 보면 별로 수익이 안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거는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소비재의 경우에는 예를 들면 리비안이 자동차 가격 오르니까는 예약자들이 예약을 캔슬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지만 테슬라는 모델 3만 하더라도 2년 전에 6천만 원인데 지금 8천만 원 올라가 있거든요. 뭐 일주일에 2번씩도 올리더라고요 가격. 계속 올려요, 그놈들은.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런 소비재 같은 경우에는 그 소비자 가격을 전가시킬 수 있는 네. 그런 역량이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엣지 있다고들 이제 아실 텐데 네. 근데 주택 같은 경우에도 이런 소비자 가격이 공사원가가 아니라 분양가로 나오게 되고요. 네. 그래서 그 분양 가격이라는 게 안타깝지만 현재 기준으로 그냥 분양가 상한제로 세팅이 되기 때문에 공사비가 올라가는 부분만큼 분양가가 올라가게 되고 그 현재의 분양가는 시세보다는 너무 낮은 레벨이어가지고 지금보다 소비 자재비 장비비가 다 2배씩 올라도 네. 2배씩 올라도 분양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미미해요. 그래가지고 건설회사가 돈 못 번다고 생각하실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네네. 건설사들이 올해 이미 그것 때문에 보수적으로 그 수익 계획을 잡아놓긴 했는데 뭐 유연탄 가격 진짜 치솟고 막 이러니까 잡아놓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설이 인플레이션 해지가 되게 되는 산업이에요. 그냥 바로바로 그냥 공급가로 전가를 하면 되니까요. 원자재 내는 건 다 올라가는데 분양가는 못 올리니 마진이 줄어들겠다.
분양가 가격이 토지비 플러스 건축비 대 예. 건축비가 올리면 분양가 올려버려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분양가를 못 올린다라고 네. 그냥 상한제가 있으니까 이렇게 그냥 막연하게 생각을 해서 저같이 생각하시는 분들 상한 그렇죠. 그 상한제라는 용어는 저 그래서 잘못됐다 생각하는데 분양 원가제거든요. 상한제가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은 토지비랑 건축비의 원가에다가 적정 마진만 더한 걸로 공급하라는 원가제 방식이어가지고 원가가 올라갔으니까 판가가 자연스럽게 올라가도록 그냥 세팅이 된 겁니다. 오늘 새로운 걸 또 하나 배워서 갑니다. 그래서 대형 건설주도 저 개인적이라면은 지금 대형 건설주가 몇 년간 약세였던 이유가 구도심 정비 사업이 추진이 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런 게 가장 약세의 원인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지금은 구도심 정비 사업을 이렇게 대놓고 밀어주겠다고 하니까 결국에는 언젠간 정비 사업 숫자가 좋아질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지금 사서 그냥 타임을 묵혀두느냐 아니면은 정말 타이밍을 보느냐의 그 사람 성향의 문제일 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질문인데 리츠 회사가 저는 처음엔 신한알파 리츠 시작하고 롯데 리츠까지는 관심이 있었는데 그리고 관심을 끊었었거든요. 네. 리츠 회사가 18개 정도가 이제 상장이 되고 올해도 더 된다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뭐 리츠를 시세 차익을 보기에는 그렇지만 연세 드신 분들이 배당 투자 제가 매경을 보니까 7.1% 정도의 배당 평균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이렇게 네. 많이 주나라고 했는데 작가님이 보시기에는 우리나라 리츠 회사들에 대한 투자 아니, 그 투자가 시세 차익이 아니라 배당 투자로 한다 그러면 투자의 대상으로서 공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그 리츠는 당연히 그 배당주 성향에서 공부해 볼 필요가 있고 네. 6개월 단위로 결산을 하니까 예. 그 6개월 단위로 그 배당을 또 받을 수 있다는 부분이 장점이고요. 물론 요즘은 은행주 같은 경우에도 그 분반기 배당을 해버리니까 예. 전 점진적으로 그 배당소득 과세가 종합소득에서 빠지고 금융투자 소득으로 바뀌어가는 국면에서는 배당주 초강세가 한번 나올 거라고도 생각을 하고 있고 네네. 그리고 뭐 그래서 배당주 관심 가지실 만한 거라고 봅니다. 근데 다만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투자로 제 돈을 벌고 싶은 것과 돈을 지키고 싶은 거는 달라가지고 예. 그 리츠를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안정적으로 배당 수익 정도를 원하실 정도의 그런 분들이 투자하시기엔 적합한 것 같고요. 네. 이게 아직 우리나라 그래도 리츠 초창기여가지고 외국처럼 성장형 리츠가 좀 없어서 네. 좀 안타깝고 네. 막 뭐 데이터 센터 넣어버리고 막 통신 타워 넣어버리고 이러면서 네. 그 막 빅테크 갈 때 같이 가고 막 이런 성장 섹터 리츠가 조금 있으면 더 좋겠는데 그게 없어서 좀 아쉽고 근데 좀 시간 지나고 나면은 리츠만으로도 포트폴리오 짜가지고 투자해 볼 수 있게 될 것 같기는 해요. 그 아직은 시총이 너무 작아서 예, 맞아요. 네, 리츠가 뭐 건설 섹터만 하지도 않기 때문에 예. 리츠를 별도의 그런 투자 대안으로 생각하시는 분은 적을 것 같고 또 우리나라 투자 성향상 이제 돈 벌려고 투자하는 거 이렇게 매도이익 매각이익을 기대하시는 분이 많아서 유튜브 채널을 이제 채부심 네 최상의 부동산 신부름센터 네. 그리고 하나는 작은 부자 만들기인가요? 네 그건 제 개인 채널인데 예. 이제 지금은 사실상 영업 활동을 하지 않고 있고요. 업라이즈 합류하면서 그냥 더더욱더 문을 닫았고 최상욱의 부동산 심부름센터를 지금 부동산 메인 채널로 좀 키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상이 뭐 짧은 것도 있고 길 것도 있는데 한 15분짜리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 정말 와 이걸 내가 공부 안 하고 이런 분들이 계시니까 진짜 행복하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만큼의 좋은 컨텐츠인 것 같고요. 작은 부자 만들기라는 그 제목을 지으셨잖아요. 네. 채널 이름을 작은 부자라고 하면 어떤 기준으로 그렇게 지으셨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그러니까는 말 그대로 너무 거대한 그런 목표가 아니고 그냥 자기가 생각했을 때 부자라고 생각하는 그런 레벨을 그냥 작은 부자라고 지칭해가지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막 언론에 나오는 사람들은 부자를 막 거의 재벌로 착각하는 오인하는 경향이 조금 있는 것 같아가지고 꼭 그 정도가 아니어도 얼마든지 부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꼭 수치화를 하는 거예요. 뭐 자가 있고 뭐 어디 그리고 현금 자산 얼마 정도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뭐 부자라 하면 도대체 얼마니? 그냥 한국에서 누가 생각해도 부자라는 말을 들으려면은 28억 이상 있어야 되고요. 현금성 자산만 아니 현금성, 비현금성 다 포함해가지고요. 포함해서? 네, 그냥 가계 자산 통계 기준으로 상위 10%
가구의 상위 8% 가구의 평균이거든요. 그러니까 10억 이상 있으면은 보통 예전엔 부자라고 했는데 요즘 사람들은 10억 이상 있다고 해도 부자라고 생각 안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전 여전히 10억 이상 있으면 부자라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10억 이상 있는 사람들의 평균 금액이 28억 원이에요. 그러니까 그 10억 원 이상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평균을 다 때려보니까 28억 나왔는데 이 정도 있으면 본인이 부자라고 느껴야지, 만약에 이거 있는데도 본인이 부자라고 느끼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저는 이제 결핍 있는 사람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이 얘기를 하면 네.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래요. 서울 사람들 다 부자네. 전혀 그렇지 않죠. 한국의 2,200만 가구에서 네. 8%인 약 180만 가구만 순자산 10억 원 이상이에요. 그리고 전체 60% 가구는 순자산 3억 이하예요. 그러니까 1,300만 가구가 3억 원 이하를 갖고 계세요. 여기는 굉장히 많은 청년들을 다 포함하고 있겠지만, 그러니까 이 순자산 3억 원 이하가 봤을 때는 10억 이상 갖고 있다고 하면은 엄청나게 갖고 있는 건데, 이 10억, 그러니까 3억부터 이 10억까지가 또 30% 정도가 돼요. 60%, 30%, 네. 10% 이렇게 돼요. 631. 그럼 이 30% 가구는 3억부터 10억까지 갖고 있으니까 본인이 최소한 중산층은 된다고 느껴야 되는데요. 가장 큰 불만은 여기서 나와요. 이분들이 본인 스스로 중산층이라고 느끼지 않고 있고, 극단적인 경우에 자기 굉장히 서민이라고 얘기를 네, 합니다. 맞습니다. 자기 완전 서민이라고. 제가 이 통계를 자주 인용하면서 이 정도 자산만 있더라도 서민 아니고 이미 중산층이시고 10억을 넘으시면은 그냥 대놓고 부자라고 얘기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만큼만 있어도 당신 부자다. 그러니까 너무 막 그렇게 아등바등 하지 말자는 부분이요. 최 작가님이랑 1시간 조금 더 넘게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저랑 생각이 되게 비슷하다는 부분이 방금 말씀하셨던 부분들인 거거든요. 어느 정도 적당한 수준에서 만족하고 좀 여유롭고 즐겁게 즐기면서 살면 어떨까라는 얘기, 특히 저도 이제 80년생이어서 원래 43이 됐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면 저보고 딱 돌아오는 답이 있습니다. 먹고 살만 하니까, 배불러서 라고 제 친구들이 저한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잘못된 건지 무엇이 잘못됐는지에 대한 고민을 저도 아직까지는 하고 있는데, 이 시간 동안을 여러분들 긴 시간 보시면서 집 부동산 이야기로 시작이 됐지만 정말 내가 그렇게 서민인가? 내가 중산층 정도는 되지 않나? 열심히 살았는데 이 정도 살면 괜찮지 않나? 주말에 애들이랑 고기도 구워 먹을 수 있고 여행도 좀 할 수 그렇죠. 있고. 네. 그렇게 조금 봄이고 이러니까 나들이 가면서 좀 그런 생각을 좀 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하는 바람을 전해봅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증시 각도기 채널에서 그 부동산 이슈로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최상학의 부동산 신문센터 채널도 홍보해 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그 고정 댓글 한번 남겨도록 네.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고요. 알겠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제 신변에도 많은 변화가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극단적인 그런 변화가 있었는데 그거를 다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은 아쉽지만, 앞으로 윤석열 정부 5년 동안에는 제가 박근혜 정부 시절로 돌아간 것처럼 다시 또 정책 베이스로 시장 영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열심히 분석 자료를 올려보고 할 거니까 제 채널 구독도 해주시고 또 증시 각도기 채널도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또 모시고 싶다는 바람을 전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